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뭐 좀 따뜻하다 하면은 좀 미세먼지가 많고, 그리고 좀 날이 맑다 싶으면은 좀 무척 추워지고, 내일부터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 추위에 요즘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감기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새해가 밝았고 이제 1월도 차츰차츰 넘어가서 이제 2월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집에 꾸며 놓은 트리마저도 아직 아쉬워서 다 이렇게 걷어내지를 못하고 이 길일 수도 있죠. 그냥 아쉬워서 '그래, 우리나라는 명절은 뭐 설이라는 명절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말 빼박 그 2026년 음력으로 따져 봤을 때도 2026년이 예 그 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 2026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막 다가오고 있죠. 네.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저기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5 년도에 어 상을 받은 그 가장 우리나라의 국내의 어떤 상 중에서 거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죠. 이상 문학상 대상을 차지한 2025년 대상을 차지한 예소연 님의 그 개와 혁명이라는 음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 개와 혁명이라는 이 작품은 이 책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책은 예소연 님의 작품집이 아니라 바로 그 이상문학상 2025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입니다.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바로 예소연 님의 대상 작품 그 개와 혁명을 낭독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이상문학상은 아마 197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음 우리나라에 정말 근현대 최고의 그 천재이자 뭔가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온 좀 포스트 모던 같은 그런 것을 제시한 그런 이상 작가님의 어떤 그 걸출한 부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상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그 한 해에 나온 모든 어떤 단편이라든가 중편을 모두 다 어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어 어 그 심사하는 분들이 그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그래서 그 외에도 또 몇몇의 작품을 선정하는 그게 바로 이상문학상입니다. 이상문학상을 저희가 왜 최고의 권위라고 하냐면, 그만큼 어떤 무게감과 밀도감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상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오랫동안 그 작품 활동을 하신 아주 유명한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회 수상자가 바로 어 제가 저번에 그 한참 전에 낭독해 드리고 소개해 드렸던 음 그 무진기행이라는 작품 있죠. 그 작품을 어 쓰신 김승옥 님이 바로 그 1회 대상 수상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그 오랜 동안에 무르익어 놓은 어떤 우리말의 어떤 말맛을, 그리고 또 그 말맛이 좀 거친 게 아니라 상당히 정제되고 어떤 고운 우리말로서 작품을 어 아주 그 심도 있고 어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작품을 많이 쓰신 너무나도 유명하신 여류 작가 박완서 님도 바로 이 이상문학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셨고요. 그리고 어
제 또래쯤 되신 분이죠. 요즘에 어떤 뭐 수필도 많이 발표하시고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끌고 계시는 뭐 공중파 매체에서도 뭐 많이 나오시고 예능에도 김영하 님도 이 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셨던 분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예소연 님은 가장 최연소로서 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물론 그 전까지만 해도 음 어 다른 분이 그래도 최연소라고 했었는데 음 근데 김혜라 님이 바로 그 최연소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예소연 님이 가장 최연소 대상 수상자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등단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4년 만에 그 걸출한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아마도 그 30대 중반, 92년생이니까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저력이랄까요? 작가로서의 그 깊이감 있는 저력, 그리고 또 대중성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분은 2021년도에 현대 문학상을 통해서 신인으로서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고양이와 사막과 자매들이라는 장편을 또 내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바로 사랑과 결함이라는 어떤 그 단편을 모은 작품집을 냈는데 그 안에 바로 이 개화의 혁명이라는 그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품이 이상문학상의 그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게 된 것이죠. 자, 이 예소연님은 물론 작가들이 어떤 그 본인의 살아온 그 짧든 길든 그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그 소재를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분도 물론 그런 그 주변에 어떤 본인이 겪었던 어떤 크든 작든 그런 생활의 삶을 통해서 어떤 소재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작품을 풀어가는데 가장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대전제로서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예소연님은 그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작품을 낭독을 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뭐 짧은 감상이라면 감상 뭐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개와 혁명. 태수 씨는 죽기 전까지 통 잠을 못 잤다. 수면제를 먹고 진정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 노루잠만 잤다. 늘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서둘러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불이 나게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뒤 태수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여기 있어, 태수 씨. 태수 씨는 잠깐 잠들었다 일어나면 꼭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다. 꿈속에서 황천길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랬다. 그즘 스마트워치 기록된 내 하루 수면 시간은 길어봤자 3시간이었다. 태수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다고. 그러면 나는 태수 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복도를 빙글빙글 돌았다. 병원은 꼭 두 손바닥을 반드시 펼쳐놓은 것처럼 정확한 대칭 구조였다. 양복도 끝쪽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고 그 중심에는 디귿자 형태의 데스크가 2개씩 있어 간호사들이 상주했다. 태수 씨와 나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 병원 복도를 밤새도록 돌았다.
종종 가래뱉는 소리도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울었다.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태수 씨는 꾸벅꾸벅 졸았다. 그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고모는 나보고 나서지 말라고 했다. 사촌동생인 희준이에게 맡기라고. 나는 그런 고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괜찮아요. 더한 걸로 견디는 걸요. 엄마까지 나를 말렸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직접 상주 완장을 차고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다. 그때 태수 씨와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태수 씨는 기억도 하지 못할 그 약속. 사경을 헤매며 해낸 약속. 태수 씨가 건강할 때 나는 늘 돌아오는 제사 때마다 태수 씨와 싸웠다. 태수 씨는 할아버지가 기함을 한다며 반바지도 못 입게 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늘 엄마 몫이었다. 나는 불필요한 인습이라고. 당신 아버지 제사면 하다못해 직접 과일이라도 놓으라고 태수 씨에게 소리를 쳤지만 태수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당신은 그걸 응당 받아들일 뿐이라는 듯이. 하지만 태수 씨는 분명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나는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수 씨의 모습을 좋아했었는데. 나는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소리를 질러가며 싸웠다. 장례식장 직원 몇몇이 와서 말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고 희준의 어깨를 밀며 쫓아냈다. 그러는 사이 해서는 안 될 말들 혹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했어야만 했던 말들이 오갔다. 특히 할머니에게. 그렇게 술을 될 때까지 드시고 여기까지 와서는 더 할 말이 있으세요? 있냐고. 내가 그러고도 태수 씨 엄마야? 엄마냐고. 그래, 나 엄마 딸이다. 그럼 태수 씨 딸은 아니냐? 내가 닮기는 누굴 닮아? 우리 집에 그럼 유자 말고는 계집밖에 더 있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첫 조문객이 왔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며 이름을 불렀다. 성식이 형. 태수 씨와 엄마는 모대학 사학과 8호학번이었는데 동기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을 민주 8호라고 불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식이 형, 민재 형, 의식이 형과 같은 형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들이 다 민주 8호라고 했다. 어느 형은 이제 곧 출소를 한다더라. 어느 형은 태국에서 재혼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곧잘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태수 씨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정말로 청송교도소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태수 씨에게 그걸 건넨 다음 태수 씨가 그 엽서를 펼쳐보기까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마침내 태수 씨가 펼쳐본 엽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적혀 있었다. 간간히 수령님, 동지, 북조선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태수 씨는 편지를 대충 훑어보다 탁자 위에 던져놓았고 나는 그 편지를 몰래 내 방으로 가져왔다.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편지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비밀 일기장에 옮겨 적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의 배를 불리는 식으로는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가지 않는다. 나는 태수 씨가 어떤 비밀 조직의 회동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무척 멋있게 느껴졌다. 어린 나이에도 태수 씨의 일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척 멋들어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엽서를 다 옮겨 적은 뒤 맨 밑에 보낸 이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다. 성식이 형.
그때부터였다. 태수 씨에게 성식이형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 것은. 태수 씨는 보통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만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만큼은 졸음을 쫓기 위해서인지 집중해서 성식이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성시경 이야기를 듣다 보면 태수 씨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들을 수 있었는데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과 대치하며 삐라를 뿌리던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태수 씨와 엄마는 그때 당시 무서울 게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투쟁하며 공부했어. 도서관만 다니던 뜨내기들하고는 급이 달랐지. 태수 씨는 일말의 후회도 없다는 듯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성시경 이야기만 하면 한숨을 푹푹 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성식이 형이 NL이었고 태수 씨가 PD였는데 두 사람은 어떤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지만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러시아로 떠난 성식이 형을 태수 씨는 말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러시아 인터폴에게 붙잡힌 성식이 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복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태수 씨에게서 틈만 나면 노동의 가치가 어떠니, 시장 경제가 어떠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 나는 그 중심에 성식이 형이 있다고 생각했고 머리가 더 크고 나서는 태수 씨가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식이 형의 엽서는 1년에 한 번은 꼭 왔고 우리가 이사를 간 후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어김없이 배달되었다. 태수 씨가 거기에 답장도 하지 않고 대충 아무 데나 놓아두면 나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그런 성시경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태수 씨의 영정 사진 아래 국화꽃을 놓는 성시경을 가만 바라보았다. 성시경의 행색은 아주 볼품없었다. 팔꿈치를 덧댄 감색 재킷을 걸쳤는데 나름 애써 구색을 갖춘 것 같았다. 한쪽 무릎이 아픈지 주저앉듯 절을 하는 성식이 형의 가지런한 발을 보면서 나는 태수 씨가 병원에서 성식이 형에 대해 했던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내 옆에는 엄마와 동생이 어설픈 모습으로 쪼르르 서 있었는데 특히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성식이 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성식이 형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맞절을 했다. 네가 수민이구나? 네. 이런 애들을 두고 어떡해. 성식이 형, 응?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성식이 형 이름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었다. 최대한 연습한 대로. 울지 마시오. 태수 씨의 지령이요. 태수 씨? 성식이 형의 눈이 동그래졌다. 길게 수염을 기른 턱이 파라도 떨리는 것 같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성식이 형에게 다가가 귀 속에 속삭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300만 원은 꼭 우리 수민이한테 갚아주시오. 당신 러시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붙였던 돈. 나는 최대한 태수 씨의 목소리를 따라했고 그럴싸한 목소리가 나와 뿌듯했다. 태수 씨의 이름은 원래 형주였다. 58년 평생 형주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자 이름 같다고 놀림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태수라는 이름은 태수 씨가 암 진단을 받은 후 고모가 장명소에서 지어온 곳이었다. 태수 씨가 오래 살 이름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후로 태수 씨를 태수 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람이 믿는 대로 사라진다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니? 고모가 단체 카톡방에서 그렇게 말했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두가 태수 씨를 태수 씨라고 불렀다.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태수 씨의 병 앞에서 평소라면 콧방귀나 뀌었을 일들을 많이 했다. 친구들에게 화살 기도를 부탁했고 지도 교수님에게까지 전화해 태수 씨가 통 밥을 먹지 않는다며 변을 보지 않는다며 엉엉 울었다. 고모가 잔뜩 사다 놓은 활성 비타민 주스, 아연, 면역관리 영양제, 유산균, 정체 모를 미숫가루들을 죄에다 물에 타서 한 모금씩 천천히 먹였다. 구역질을 해도 먹였다. 엄마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죄 다 단 게 아니냐고, 심지어 아연은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간다고 고모에게 몇 마디 했고, 엄마와 고모는 그 일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다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다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도 엄마와 고모는 척을 졌다. 태수 씨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서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 태수 씨가 뭐라고? 도대체 태수 씨가 뭐라고 우리는 그토록 태수 씨를 사랑한단 말인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나와 태수 씨의 정치적 견해는 극도로 갈렸다. 언젠가 태수 씨는 내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는 게 정말 요즘 여자들의 생각이니? 언젠가 태수 씨가 보는 유튜브 쇼츠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유독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다. 매갈이 어쩌고 한국 여자들이 어쩌고. 나는 태수 씨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믿느냐고 물었고 태수 씨는 실제로 여자들이 그렇지 않느냐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나는 태수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일었다. 왜냐하면 태수 씨는 자식이라고 나를 포함해 딸만 둘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꾸 요즘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요즘 여자들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수 씨는 가까이 있는 나를 두고도 저 멀리 있는 요즘 여자들을 보는 식이었다. 그래서 유연한 노동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불가산인 가사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사회는 조리 있게 굴러가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제도 안의 조리는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태수 씨 또한 견뎌야 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딸을 길러내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은 양복을 입고 꾸역꾸역 출퇴근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술을 먹었고 게임을 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불러 복수가 찬 줄도 몰랐다. 병은 소리도 없이 발빠르게 태수 씨의 몸을 잠식했고 나는 잠식해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태수 씨가 하는 휴대폰 게임이나 구경하고 불뚝 나온 배를 퉁퉁 치며 놀려댔다. 그러면서도 태수 씨는 자꾸 책임질 것들을 만들어갔다. 특히 유자에게는 더 각별해서 나와 동생은 정신 차려보니 막내가 생겼다며 툴툴거리곤 했다. 다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야. 그런데 너네는 왜 그러니? 태수 씨는 내게 이렇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나는 태수 씨의 삶도 치열하면 치열했지 참고 견디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태수 씨를 사랑했다. 인셀은 사랑하지 못해도 그런 태수 씨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쉬이 미워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식이 형은 조용히 육개장에 소주 한 병을 천천히 비웠다. 나는 성식이 형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주문객이 별로 오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성식이 형은 내게 더 이상 가타부타 말도 붙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내게 말을 걸었다.
형주가 태수 씨요. 그래, 태수 씨가 나랑 발당에 간 적이 있어. 발당에 가서 그러더라. 네 엄마가 널 임신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성시경이 그렇게 말했다. 무엇을요? 내가 묻자 성시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혁명. 그래서 내가 러시아를 혼자 간 거야. 지령을 받고. 태수 씨도 지령을 받았어요? 아니지. 걔는 듣자마자 말렸지. 걔는 뼛속까지 피디였어. 아무래도 수령님을 모시는 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자기는 식구들 먹여 살려야겠대. 그래서 내가 펄쩍 뛴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면서 준 게 300만 원이라고요? 그래. 그래도 줄 건 줘야죠. 그래야겠지. 성시경은 소주 한 병도 모자라 또 한 병을 비운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성시경을 따라갔다. 뒤따라오는 나를 의식했는지 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알겠다. 담배는 한 대 피우자. 하고 담배를 피웠다. 나도 한 대 빌려 같이 피웠다. 그리고 성시경은 그 자리에서 내게 2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50만 원은 담배값이라고 했다. 그냥 평범한 마일드 세븐인데.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성시경은 모른 척했고 나는 나름대로 성시경의 역사를 알아서인지 그냥저냥 넘어가게 되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 성시경이 되물으며 불안한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 집 개를 장례식장에 데려와 주세요. 그러자 성시경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미행을 당해. 그렇게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멀어지는 성시경을 바라보면서 태수 씨도 겁이 났구나 생각했다. 태수 씨는 나에게 그 당시 멋지게 화염병을 던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고 삐라를 뿌린 이야기밖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인유두종 바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꽤나 높은 고위험군 바이러스로 의사는 내게 분기별 검진을 권했다. 처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자궁을 드러내는 것과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을 동시에 상상했다. 월급은 형편없었고 대출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였다. 결국 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아무래도 암에 걸리더라도 진단비를 받는 쪽인 것 같아. 그러자 친구가 기함을 했고 그 후로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 나는 태수 씨와 데칼코마니 같은 병원 복도를 빙빙 돌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을 하곤 했다. 그때부터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했다. 결국 암에 걸린 것은 태수 씨였다. 병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고 삶은 지독히도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아니, 내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손에 쥔 적이 있던가. 삶은 언제나 나를 쥐고 흔들 뿐이었다. 태수 씨는 MRI를 찍는 것을 포기했다.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꼭 숨통을 조이는 것만 같다고 했다. 아티반을 주입했는데도 통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서 간호사 3명이 들러붙어 진정시켜야 했다.
나는 그때 대기실에서 전자책을 읽으며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나도 태수 씨가 나오지 않았다. 검사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은 빨갛고 까무잡잡했다. 나는 하얀 천 아래의 맨발만 봐도 그들이 태수 씨가 아님을 알았다. 결국 데스크 간호사에게 태수 씨의 행방을 물은 끝에 검사를 시작한 지 15분도 안 되어 병실로 복귀했음을 알았다.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태수 씨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그즈음 태수 씨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좋아하는 유튜브도 보지 않았다. 병실에 도착하자 태수 씨가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는 태수 씨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태수 씨,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대. 그게 뭔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야. 수민아, 그 성관계 때문 아니냐? 응, 맞아. 누구 때문이냐? 태수 씨, 그건 몰라. 태수 씨는 코를 훌쩍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태수 씨가 뭐라도 하는 게 좋아서 말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자기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게 또 병원 복도를 빙빙 돌면서 태수 씨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생각을 했고 자꾸 나에게 의미 없는 질문을 했다. 원래 그런 병에 많이들 걸리니? 몰라. 운 나쁜 섹스하면 걸릴 거야. 나는 그런 태수 씨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오래도록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냥 적당히 돈 없고 적당히 뭘 모른 채 살아왔을 뿐이었다. 건강했을 적 태수 씨는 페이스북을 곧잘 했는데 남다른 글솜씨로 패친이 꽤 많았다. 패친들은 태수 씨에게 감자며 옥수수 따위를 보내주었고 세탁소를 한다는 어떤 패친은 손님들이 찾으러 오지 않는 옷을 여러 벌 챙겨 보내주기도 했다. 태수 씨는 패친이 준 겨울 점퍼를 입고 가족들 앞에서 으스댔다. 나도 들어본 적 있는 비싼 브랜드였다. 태수 씨는 세탁소 패친과 술도 먹고 노래방도 다녔다. 태수 씨는 운동을 잘 하지 않았다. 출퇴근길이 오래 걸리니 그게 바로 운동이라며 우리에게 떵떵거렸다. 노는 거라곤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노래방에 가는 것. 그게 다였다. 반면 엄마는 대학 때부터 테니스 동아리에 들 정도로 테니스에 진심인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테니스 엘보가 와서 테니스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 후로 엄마는 좀처럼 운동을 하지 않았고 점차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낳은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너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초등학생일 때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고 툭하면 혼을 냈는데 나는 그게 일종의 괴롭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어쨌든 엄마는 테니스를 그만둔 이후로 조금씩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태수 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다녔다. 그렇게 세탁소 패친과도 친해졌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 패친과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다. 엄마가 주사를 부린 탓이었다. 매운탕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으로 패친의 빈 정수리를 탕탕 때렸다고 했다. 처음에는 패친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 패친의 정수리가 붉게 달아올랐다. 태수 씨는 엄마의 숟가락을 빼앗으려 애를 썼지만 엄마는 술만 마시면 힘도 세졌기에 마지막으로 한방 테니스 공을 치듯이 시원하게
패친의 정수리를 때렸다. 그 술자리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고맙게도 태수씨의 패친들이 덜어 장례식장에 와주었다. 엄마가 숟가락으로 정수리를 때린 패친도 물론 있었다. 나는 그 패친이 절을 하고 국화꽃을 놓을 때 얼른 수첩을 확인한 뒤 마주서서 인사하는 틈을 노려 귓속말을 했다. 이 옷들 말이야, 다 짝퉁이더만. 그러자 패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고는 식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가버렸다. 엄마는 영문을 몰랐고 나는 속으로 많이 웃었다. 태수 씨는 내 엄마가 골 때리는 주사가 생겼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화를 냈지만 사실 엄마의 사정은 달랐다. 그 패친이 꼬라지를 부렸다는 것이다. 당신 남편이 속이 없다느니, 누가 내다버린 옷을 줘도 넙죽 받더라니, 좀 챙기라느니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마는 어렸을 때 집이 꽤나 잘 살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애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계란 프라이에 김치를 싸올 때 혼자 흙방 사이에 치즈와 햄을 끼운 샌드위치를 싸 다닐 정도였다. 그런 엄마가 가난하지만 낙관적인 태수 씨를 만나 있는 속 없는 속 다 버리고 살아왔다. 그러니 패친의 은근한 조롱을 모를 리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속 없이 살아왔어도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화낼 때 화낼 줄도 알고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태수 씨가 아픈 뒤로도 조금씩 기뻐했다. 물론 많이 슬펐지만 슬픈 와중에도 틈틈이 기뻐했다. 우리는 태수 씨가 아프고 나서 태수 씨의 먹는 것과 싸는 것에 집중하고 다 함께 즐거워했다. 나는 태수 씨가 미음을 한 숟가락 뜨거나 통잠을 자면 온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변을 보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두었다. 내 생전 남의 대변을 사진으로 찍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병원 생활이라는 게 그랬다. 개인의 모든 식생에 집중하게 되었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심장에 내려앉거나 자그마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제법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조문객을 맞이했고 수첩을 펼친 뒤 SNS나 사진 등을 통해 알아둔 얼굴을 매치시켜 태수 씨의 말을 전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 또 어떤 사람은 더러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영문을 모른 채 내가 들고 있는 수첩을 뺏으러들었지만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않았다. 몇몇 노인은 완장을 찬 내게 태수 씨가 아들이 없어 안타깝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타까울 일은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나는 애도하러 와서 굳이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사촌 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상주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누구보다 태수 씨를 잘 알고 사랑했던 맏딸이 여기 있는데, 하지만 사랑을 증명할 길은 달리 없었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 트럭의 미움 속에서 미미한 사랑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더군다나 나는 태수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태수 씨가 아프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집 비번은 성시경이었다. 생전 친구가 워낙 많았던 태수 씨의 장례식장은 이제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온 조문객들은 몇 명 없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종일 빈소를 지켜주었다. 소중한 이들에게 잘하면 된다고 나름대로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서운해한다는 말인가?
나는 대학 때부터 가까운 친구도 몇 명 없었고 회사도 퇴직금 받을 시기만 다가오면 그만두기 일쑤였다. 바로 직전까지 다니던 회사도 태수 씨를 간병하기 위해 그만두었지만 겨우 1년을 채운 뒤 나가는 꼴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곳은 작은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였는데 칸막이도 없는 널널한 공간에 사무실용 책상 30개가 다닥다닥 늘어서 있는 곳이었다. 휴게실도 없는 곳에서 나를 포함한 직원들은 점심때마다 온갖 음식 냄새를 풍기며 도시락을 먹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했다. 운영팀에 소속된 나는 주로 올라온 매물을 검수하는 일과 고객 관리 업무를 했다. 시간이 나면 몰래 데스크톱에 다운받아둔 전자책 뷰어로 전자책을 읽었다. 일이 간단한 만큼 연봉도 매우 적었다. 나는 매일 6시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을 했지만 개발팀은 그러지 못했다. 개발팀은 20대 중후반의 직원이 대다수였고 막 IT 업계로 발을 들인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개발팀의 어떤 직원 중 하나가 이 회사의 운영팀이 고3녀들의 종착지라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고3녀란 고학력자 30대 여성의 줄임말이었다. 운영팀끼리 점심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넌지시 말을 못했다.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는 그런 식이었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태수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훌쩍이는 사람도 있었고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슬퍼하는 쪽보다는 즐거워하는 쪽이 편했는데 우는 것에 너무 질려버렸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태수 씨 없을 때 정말 많이도 울었지만 태수 씨 앞에서는 함부로 울지 않았다. 그건 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태수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대학병원 병실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태수 씨는 우리 형편에 1인실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2인실을 써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장을 구워 삶아 2인실 값에 1인실을 얻어내고야 말았다.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태수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언젠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태수 씨는 요양병원 꼭대기에 층에 있는 정원이라고 불리는 정원 아닌 곳을 좋아했다. 그곳에는 비싼 안마의자도 있었고 족욕을 하는 공간도 따로 있었다. 태수 씨를 휠체어에 태워 그곳으로 데려가면 태수 씨는 담요를 두른 채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족욕도 하고 안마의자에 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다. 태수 씨는 그게 좋다고 했다. 내가 그러는 거. 족욕도 하고 낮잠도 자는 거. 사실 족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미지근한 물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미지근한 물에 오래도록 발을 담근 채 태수 씨에게 말을 걸었다. 나도 태수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태수 씨는 내 말을 듣자마자 그러냐? 했다. 그러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물었다. 모든 일에 회방을 놓고 마는 사람. 그렇게 말하자 태수 씨가 웃었다. 웃다가 허리가 아픈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때 태수 씨에게 고3녀의 뜻을 알려주며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태수 씨는 잠자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물었다. 네가 벌써 30이니? 태수 씨, 나 30이야.
많이도 먹었다. 그러게. 근데 말이야, 나이라는 게 사람을 주저하게도 만들지만 뭘 하게도 만들어.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지. 아빠는 아이고 내 나이가 40이네 하면서 조금 어른스러워졌고, 아이고 내 나이가 50이네 하면서 조금 의젓해졌어. 그런데 그거 알아? 나는 태수 씨가 우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 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때, 그때 태수 씨가 국화꽃을 놓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어. 나 꽤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 그러자 태수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 태수 씨는 그렇게 말하더니 잠자코 있다가 내게 거울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거울이 없어 휴대폰 전면 카메라를 켜서 태수 씨에게 보여주었다. 태수 씨는 머리를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그래? 무서워서 그래. 뭐가? 있잖아, 수민아. 그냥 죽고 싶은 마음과 절대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매일매일 속을 아프게 해.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온갖 것이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죽인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걱정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나와 태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하도 오래 발을 담가서 발가락이 팅팅 불어 있었다. 나는 울먹거리면 태수 씨에게 물었다. 태수 씨는 왜 조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러자 태수 씨도 훌쩍이며 대답했다. 아빠는 무좀이 있잖아. 그 후로 태수 씨와 나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알고 보니 태수 씨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도, 내게 전화를 나가서 받으라고 하는 것도 겁에 질려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자기 빼고 돌아가는 세상이 미치도록 무섭다고 했다. 나는 태수 씨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만화책을 잔뜩 빌려와 태수 씨와 함께 읽었다. 태수 씨 젊었을 적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어김없이 성식이 형이 또 나왔다. 성식이 형이 네 엄마를 좋아했어. 엄마 인기 많았네. 엄마도 애넬이었거든. 아빠는 PD였다며.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했어? 둘은 사이가 안 좋았다며. 머리핀 공장에서 만나서. 나는 태수 씨가 머리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좀처럼 상상되지 않았다. 똑딱핀에 조그마한 큐빅이나 리본을 붙이고 있을 태수 씨. 나는 아직도 에넬이 무엇이고 PD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태수 씨와 엄마를 살아있게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세상의 중심을 논하는 방식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똑딱핀을 만들며 그들은 무슨 도모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나는 여태까지 도모해온 일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게 거창한 일은 생전해본 적이 없었다. 새벽 3시쯤 되자 조문객이 현저히 줄었다. 엄마와 동생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시 쪽잠을 청하고 나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옅은 꿈에서 태수 씨가 나에게 좀 일어나라 잠충아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자꾸 내게 했던 말을 또 했다. 태수 씨는 꿈에서도 했던 말을 또 하는구나. 잠결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누가 내 어깨에 지그시 손을 얹었다. 눈을 떠보니 이전 회사에 차장님이 와 있었다. 나는 놀라 서둘러 몸을 일으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차장님이 내 두 손을 잡고 해벌쭉 웃어 보였다. 차장님은 늘 그렇게 웃었다. 차장님과 나는 종종 함께 외근을 나갔다. 외근이라지만 하는 일은 볼품 없었다. 사장님의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픽업한 뒤 사모님이 오기 전까지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일이었다. 두 아이는 곧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장님은 내게 친절한 말투로 일렀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수민 씨 인상이 제일 좋아서 그래. 그러나 나는 면허가 없어서 그 회사에 10년째 근무 중이던 차장님이 함께 가게 되었다. 나와 차장님은 아이들 그네를 밀어주면서 미끄럼틀을 태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요즘은 놀이터에 모래가 없네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사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잃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했다. 아니 주로 이야기를 하는 쪽은 나였다. 이상하게 차장님은 자주 말을 더듬었고 틈만 나면 해벌쭉 웃었지만 말을 듣다 보면 명민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상하게 차장님의 해벌쭉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이 잘도 나왔다. 나는 그런 차장님이 정말 어른 같다고 생각했고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 조문을 온 차장님은 자리에 앉더니 내게 잠시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고요한 주변을 둘러보다가 차장님 앞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차장님이 육개장에 밥도 말아주고 숟가락에 수육도 올려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말했다. 수민 씨 없어서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아주 고역이야. 그전에도 잘만 다니셨잖아요. 그래도 이따가 없는 거랑 같나. 차장님이 육개장을 크게 한술 먹었다. 그리고 맥주도 한 병 까서 마셨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수민 씨가 문자 보냈잖아.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식탁을 덮은 여러 장의 전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차장님이 말했다. 나는 수민 씨가 조금 다른 사람인 거 대번에 알아봤어. 환경운동이니 폐미운동이니 그런 배지를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 차장님이 진지하게 폐미운동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괜히 웃음이 터졌다. 그게 차장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묻자 그냥 그런 것들이 보기가 좋았다고 했다. 차장님도 어렸을 때 운동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다고. 나는 도대체 무슨 운동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괜스레 눈물이 났다. 차장님도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싫으세요? 요즘 여자들? 어이, 우리 회사 요즘 여자들은 다 괜찮아. 차장님은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을 다 회사 사람들과 비교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나는 차장님이 그래서 좋았다. 요즘 애들 옛날 애들 가리지 않고 맞춰가는 그 유도리가 진짜 멋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나 같은 요즘 애들은 뚝딱 핀을 만들면서 무언가를 도모할 거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뜻이라는 게 있었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뜻, 의지, 그런 것들. 비록 미적지근할지언정 중요한 건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지 않고 차장님에게 말했다. 차장님, 평생 차장님으로 남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차장님이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 사실 태수 씨 장례식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은 동생 수진이었다. 나와 수진은 일주일에 절반씩 갈라 태수 씨의 간병을 도맡았다.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었기에 그렇게 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나보다도 많이 울었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태수 씨의 병에 적응을 하고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클리어 파일을 사서 A4 용지를 끼워 넣고 그날 태수 씨가 먹은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카톡으로 우리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유산균을 먹이고 누룽지를 잘 먹는다 싶으면 바로 누룽지 한 박스를 배송시켰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랬다. 나와 엄마는 수진의 지시대로 태수 씨를 간병했고 잠을 못 자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태수 씨는 정말 잠에 들었다. 옛날에 태수 씨가 그런 적이 있었다. 아빠는 죽으면 장례식은 재미있게 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수진은 나에게 그렇게 제안했다. 태수 씨의 영상을 만들자. 그러나 나는 마른 모습의 태수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건 태수 씨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건 우리 입장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자 수진이 태수 씨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다. 나는 수진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막상 태수 씨를 직접 보니 묘한 활력에 들떠 있었다. 나와 수진은 교대하기 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태수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 돈을 갚지 않고 러시아로 떠나버린 성식이 형에 대해서, 자신이 수배당했을 때 적어준 민재 형에 대해서, 내 돌잔치 때 2돈이나 되는 금반지를 해준 의식이 형에 대해서. 나와 수진은 그것을 음성 메모로 기록하고 수기로 적으면서 그들에게 해줄 한마디 한마디를 함께 고민했다. 그러다가 상주 이야기가 나왔고 태수 씨는 내가 상주를 할 수 없는 제도가 몹시 못마땅한다고 했다. 내가 하면 되지 상주. 그게 그렇게 되냐. 요즘 여자애들은 다 해. 내가 태수 씨를 째려보듯 말하자 태수 씨가 와하하 웃으며 내게 속이 좁다고 했다. 나는 혹여 태수 씨가 상주에 관해 말한 것이 남들에게 농담처럼 들릴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태수 씨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도 녹음기를 켜두고 태수 씨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물었다. 태수 씨, 내가 상주지? 응. 내가 상주야? 응. 누가? 수민이가. 우리 수민이가. 우리는 그렇게 태수 씨의 죽음에 관해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것저것 계획하며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것은 죽음을 도모하며 삶을 버티는 행위였다. 태수 씨는 자신이 죽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두 가지는 태수 씨에게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렇게 태수 씨가 나와 수진이에게 자신의 장례식에 관한 또 다른 계획 하나를 털어놓게 된 것이었다. 사실은 말이야, 아빠도 좀 이상한 건 아는데 유자가 내 장례식에 와줬으면 좋겠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됐다. 발인을 하기 2시간 전이었다. 조문객 몇몇이 여전히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나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해 정신이 혼미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성식이 형에게 문자가 왔다. 도착. 나는 수진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었다. 유자는 15kg이 넘는 진돗개였다.
태수 씨는 퇴직을 한 후에는 귀촌을 하겠다며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개를 키우는 것이 꿈이었다며 유기견 입양 사이트를 뒤져 직접 유자를 입양해 왔다. 태수 씨는 평소에는 기웃거리지도 않던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고 고기를 구워 유자에게 주었다. 유자는 갈수록 포동포동해졌고 나와 수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태수 씨를 타박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사람 먹는 걸 먹이면 똥냄새가 더 심하다고. 엄마는 유자를 조금 못마땅해 했다. 어쨌든 유자는 태수 씨를 졸졸 쫓아다녔다. 태수 씨가 올 때면 어떻게 하는지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고 낑낑거렸다. 태수 씨는 유자의 두 앞발을 들어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노래도 없이 추는 그 춤은 신기하게도 경쾌하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나는 유자를 태수 씨의 장례식장에 데려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태수 씨에게 꼭 그래야 하느냐고 묻자 태수 씨는 꼭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게 말했다. 나는 꼭 회방을 놓고야 마는 사람이잖아. 성식이 형은 평소 태수 씨가 타고 다니던 휠체어에 유자를 태워왔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자가 들어간 케이지를 휠체어에 태워왔다. 담요를 덮은 채로. 장례식장에 개를 데려오면 안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성식이 형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았다. 수지는 성식이 형이 휠체어에 끌고 오자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엄마는 성식이 형이 또 장례식장에 오는 것이 이상했는지 나가보려고 했다. 나는 엄마의 어깨를 잡으며 나와 수진 그리고 성식이 형이 함께 도모한 것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수진이 담요를 걷고 케이지를 열었을 때 소리를 질렀다.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다. 유자는 장례식장 곳곳에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느라 바빴고 벽에다가는 오줌을 누웠다. 직원들이 유자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쉬이 잡히지 않았다. 유자는 내가 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고 나는 유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엄마가 울며 소리를 질렀다. 니들 진짜 미쳤니? 나는 수첩을 펼쳐 엄마에게 해야 할 말을 찾았다. 그리고 해오던 것과 같이 최대한 태수 씨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공여사 자중하시오. 우리의 적은 제도잖아. 그러자 엄마 공여사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자는 태수 씨의 바람대로 길길이 날뛰었다. 화환과 국화꽃을 물어뜯고 이것저것 냄새를 맡고 사람들을 향해 지저댔다. 나와 수지는 서로 은근한 눈짓을 주고받았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성식이 형을 끌고 나갔다. 성식이 형은 끌려나가면서도 유자의 만행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다. 나는 비록 눈물이 차올랐지만 활짝 웃고 있는 태수 씨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같이 웃어 보였다. 수진도 그랬다. 그것이 태수 씨의 마지막 지령이었기에. 네, 이렇게 낭독을 마쳤고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렵고 그런 작품은 아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단편인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이 제목이 말해주는 그 개와 혁명,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나름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혁명을 꿈꾸고 혁명을 하기도 하고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인간은 왜 혁명을 꿈꾸고 혁명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혁명이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있는 패턴을 좀 뒤바꾸고 뒤엎고 싶은 거잖아요.
그만큼 아 뭔가 그 탈출하려고 하는, 자유롭고자 하는, 그리고 좀 더 무언가에 얽매여 있어서 얽매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음,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이 작품에서는 그 장례식장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그 어떤 애도의 그 애도식을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그 개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나름의 어떤 그 난장판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애도를 시도를 하죠. 이것은 뭐 누구의 장난도 아닌 그 돌아가신 그 태수 씨, 바로 이 주인공 나의 아버지 태수 씨와 그 주인공, 그리고 또 주인공의 자매가 같이 도모하게 된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된 그런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죠. 바로 그 혁명이라는 것. 여기서의 혁명은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위트 있는 혁명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수 씨와 그 아버지 태수 씨와 그리고 어머니는 소위 그 80년대 피 끓는 과거의 그런 피 끓는 청춘들이 부르짖었던 바로 그 운동권 학생들이었죠. 뭐 여기에는 뭐 NLPL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NL이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민족주의, 국수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김일성 좀 북조선 뭐 북한 뭐 이쪽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약간 적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 그 PL이라고 하면 어떤 공적인 정말 만인의 어떤 평등과 그 소외된 계층을 좀 더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는 나름의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이 NL과 PL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이 존재하죠. 그런데 바로 엄마는 NL이었고 아버지는 PL이었는데, 근데 그 학생 운동 중에 그 공장에서 취업을 해서 그 노동 운동을 하는 중에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바로 이 주인공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운동권이라는 그 환상 이상으로서의 그 혁명과는 거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주인공 나는 페미니스트예요. 그 페미니스트 그 사회에 있어서의 나름의 어떤 또 다른 혁명의 모습이죠. 뭔가를 바꿔보고 싶고 탈피하고 싶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해요. 과거 철학자들이 말한 정반합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이 제시되었을 때 그거에 반하는 게 나오고 그게 바로 혁명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버무려지면서 새로운 것이 또 등장을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돼 왔고, 그게 꼭 어떤 무력이라든가 그 세상을 완전 뒤집어 엎는 식의 그런 꼭 것만 혁명이 아닌 나름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작은 혁명이 되었든 또 다른 이념이 되었든 끊임없이 그 혁명은 계속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이게 혁명이라고 해도 삶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삶 속에 그 혁명이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뭔가가 계속 순환하고 반복되는 게 있죠. 그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제가 이 작품 중에 한 부분을 살짝 읽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시지프스의 신화가 말해주는 그 삶이라는 어떤 그 딜레마, 근데 꼭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삶을
유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의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한 그런 부분에 시지프스의 신화가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은유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맨 첫 부분에 중간쯤 가다 보면 병원은 꼭 두 손바닥을 반듯이 펼쳐놓은 것처럼 정확한 대칭 구조였다. 양복도 끝쪽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고 그 중심에는 디귿자 형태의 데스크가 2개씩 있어 간호사들이 상주했다. 태수 씨와 나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 병원 복도를 밤새도록 돌았다. 종종 가라앉는 소리도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울었다. 자, 여기 이게 바로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작은 병원, 그 제한된 병원이라는 장소 안에서 그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은 양쪽으로 나뉜 뭔가 대립하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돌고 있는 이 두 부녀의 모습. 어떤 그 반복되는 삶과 갈등의 또 반복,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속에서는 또 어떤 슬픔도 있고, 이 병원 안의 어떤 구조가 그것을 어떤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 작가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부분,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엄마와 고모가 거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싸우게 된 이유는 바로 태수 씨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위암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나 상반된 것이죠. 자, 이 고모가 여러 가지 사다 놓은 활성 비타민 주스 뭐 이런 것들을 사왔는데 엄마는 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죄에 다단 게 아니냐고, 심지어 아연은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간다고 고모에게 몇 마디 했고, 엄마와 고모는 그 일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다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도 엄마와 고모는 척을 졌다. 태수 씨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서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 태수 씨가 뭐라고, 도대체 태수 씨가 뭐라고 우리는 그토록 태수 씨를 사랑한단 말인가. 네, 삶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식이 틀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사랑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랑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 가치 자체가 사라지고 그 사랑의 대상만 남게 되니까 사랑의 의미라는 게 좀 희미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유연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차장님이 있죠. 이 주인공은 차장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차장님의 유연한 태도, 그리고 어떤 거에서도 척을 지지 않는 수용적인 태도, 그런 것을 너무나 담고 싶어 하죠. 바로 이 페미니스트인 나라는 인물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혁명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유연한 사랑, 유연한 수용,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가고 계획하고 있는,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흘러야 하는 것이죠. 사랑만이 그 어떤 큰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작품 속에서 이 가족들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어, 아버지를 대하는 어떤 자매의 행동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 태수 씨는 누구나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태수 씨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지만 적어도 이 죽음을 계획하는, 그 장례식을 위한 죽음을 계획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만은 살아있다고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숨이 붙어 있는 한 무엇이든 계획하고 도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그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나름의 혁명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장례식에 그 아버지가 아끼던 유자라는 개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 위트 있는 혁명을 도모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하하하 하고 웃어버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 자체를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기에는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사랑이 받침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 무엇보다도 혁명다운 혁명을 이 나라는 혹은 작가는 꿈꾸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품이란 것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또 세 번 읽을 때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한 두어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안 보이는 것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작품을 제 음성으로 몇 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또 더하여서 문자로도 다시 접해서 읽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시간 진이의 소리글방 개와 혁명 소개해 드렸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잘 보셨는지 또 혹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간간히 올리는 시도 잊지 마시고 자주자주 들러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사이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또 시도 계속 올릴 거고요. 또 새로운 글이 생기면 여러분께 또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겨울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좋은 시간의 추억들, 작지만 조그만 삶의 혁명이라도 경험하는 그런 하루 또는 내일, 매일매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